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괴담은 조선시대 괴담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전 조선시대 12가지 괴담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채통 있는 목소리로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좀 그런 톤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12가지 괴담. 첫 번째. 1500년대 말엽쯤에 회자되던 사건 중에 김위의 아들이 유괴된 사건은 그 내용이 무척 이상하다. 김위는 개성에서 살고 있는 선비였는데 어린 아들이 유괴당한다. 아이를 유괴한 범인은 아이를 이런저런 술수로 속이고 유인해서 끌어들여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언덕과 비탈을 넘어서 깊은 산속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범인은 아이를 어느 캄캄한 바위굴 속에 가둬두었다. 아이는 나가고 싶어 울부짖었지만 바위굴은 나갈 수 없게 막혀있고 빛이 들어오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움에 울고 떨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깊은 산속에 숨겨진 바위굴은 사람은커녕 짐승들도 알아볼 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한참을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아이는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치게 되고 점차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을 무렵 바위굴의 통로로 누군가 그릇을 하나 가져다 주었다. 그릇 안에는 달콤한 단술과 비슷한 죽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어둠 속에서 배고픔에 떨던 아이는 본능적으로 그 죽을 마셨다.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아이는 갇혀서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아이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다. 매일 아이에게는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음식 그릇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갈 뿐이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견디기 어려운 날에는 풀을 엮어 만든 이불 같은 것이 들어오는 변화가 있을 뿐. 아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 한마디, 빛 한 줄기 보지 못하고 갇힌 채로 계속 매일을 지냈다. 그런 날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아이가 발견된 것은 재령의 장수산에서 철광을 캐기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있던 사람이 광산 개발을 위해 굴을 파다가 우연히 아이가 갇혀있던 바위굴을 뚫게 되면서였다. 굴을 파던 사람은 깊은 바위굴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이를 구조했고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인 김위는 아이를 되찾게 되었다. 아이를 되찾고 보니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갇혀서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오직 매일 죽 한 그릇씩만 먹으면서 계속 지냈던 시간은 무려 6년이었다. 아이의 몸은 그런대로 멀쩡해 보였지만 정신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김위는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집에서 노력했지만 2년 후 아이는 죽었다. 도대체 범인은 무엇 때문에 김위의 아들을 유괴해서 6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 가둬둔 것일까? 그리고 6년 동안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 어떤 외부와의 접촉도 없이 하루하루 끝없이 죽을 먹는다는 행동만 반복하며 살았던 아이가 끝없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원본 줄전 어우야담. 네. 아이한테 원한이 있었던 건가? 아니면 이 김위라는 사람에게 원한이 있었던 건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 1500년대 중반 무렵 두 선비가 다툰 일 하나가 용제 총화에 기록되어 있다.
성균관을 드나들며 공부하던 김윤량과 김복창이 싸운 일인데, 김윤량이 볼품없이 먹을 것만 주섬주섬 챙기는 사람이라고 비웃은 김복창이 김윤량을 심하게 조롱하기 위해 찬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지어서 김윤량을 놀린 것이 발단이었다. 김복창이 자신을 비웃는 것을 본 김윤량은 비슷한 방식으로 싸우기 시작했고, 마침내 김윤량은 자신이 아는 점술에 대한 지식을 동원해서 김복창은 일찍 죽을 것이다 라고 악담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복창은 판단력을 잃고 격노하여 불붙은 숯덩이를 찍어들고 김윤량의 입속에 지지겨 넣어버렸다. 타오르는 뜨거운 숯덩이가 입안에 들어온 김윤량은 괴로워 날뛰었다. 좀 더 높은 명망을 떨친 선비들의 또 다른 싸움 이야기로는 이런 것도 있다. 1644년 심기원은 자신이 적인 김자점과 서로 정치판에서 세력 다툼을 치열하게 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자점은 심기원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고, 마침내 심기원은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형벌을 받게 되었다. 심기원은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들에게 붙들려서 나무로 만든 형틀 위에 묶이게 되었다. 심기원은 나무로 만든 매로 두들겨 맞은 뒤에 귀양을 가거나 아니면 참수형이나 교수형을 당할 것을 생각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그런데 관리들은 형틀 위에 심기원을 단단히 묶어놓더니 한쪽 다리를 커다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이었다. 심기원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형벌이냐고 물었고, 그러자 형벌을 집행하려는 사람은 김자점 상공께서 분부한 형벌이다고 대답했다. 곧 심기원은 다리 한쪽이 잘려나갔고 차례대로 나머지 다리와 두 팔도 잘려나갔다. 심기원은 사지가 모두 잘려나간 상태에서 피를 뿌리면서 나뒹굴게 되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몸뚱이만 남아 신음하도록 한 뒤에 정신을 잃을 때쯤 하여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이 그 형벌의 끝이었다. 심기원은 형벌을 받으면서 형을 집행하는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를 대신해서 김자점에게 전해주시오. 당신도 나와 같이 될 거라고. 심기원이 잔혹한 형벌의 희생양으로 이렇게 죽은 지 7년 후, 정말 공교롭게도 김자점 역시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형되게 되었다. 이후 이 형벌은 폐지되었다. 청성잡기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의 그 어우야담이라는 것은 실제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엮은 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이렇게 실제 출처인 옛 책이 기록으로도 남아있으니까 훨씬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벌, 왠지 그 시대라면, 이런 옛날 시대였다면 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잔인하죠. 그럼 다음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한 부유한 집에서 사치스러운 음식을 개발해 먹어서 널리 소문이 난 것이 있었다. 그 음식은 바로 일종의 떡국이었는데, 국 속에 들어가는 떡을 극히 교묘하게 만든 것이었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양으로 떡을 빚는데 눈, 코, 입, 귀, 피부를 어린아이와 꽃같이 정밀하게 만들고 팔과 다리 또한 진짜처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눈으로 보기에 귀엽고 살아있는 작은 사람처럼 생생하게 꾸미고, 귀로 듣기에 국물 속에서 움직이고 국물이 스며들고 나올 때의 소리가 먹음직스럽고, 코로 맡기에 냄새가 향기롭고, 혀에 닿으면 맛이 오묘하고, 어린아이 모양의 떡을 이빨로 씹어 뜯을 때
입술과 잇몸에 닿는 감촉이 부드럽고 기분 좋게 만든 것이었다. 이 음식은 널리 소문이 났는데 곧 이 사람은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는 속설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른 예로 1651년 김자점의 가문이 망할 무렵쯤에 김자점은 모든 음식이 씹기에 단단하다고 투정을 부려서 오직 갓 부화한 직후에 병아리만을 구해다가 알에서 겨우 병아리로 변한 그 직후의 상태로 요리하여 씹어먹었다고 한다. 청성잡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전 그 형벌을 당해 죽었던 그 사람이죠. 김자점. 근데 이 병아리를 진짜 옛날 사람들은 이 병아리를 이렇게 잔인하긴 하지만 이렇게 실제로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기록에 뭔가 실제로 있다고 했어. 근데 그것이 너무 잔인해서 옛 사람들, 옛 조상님들도 말씀하십니다. 음식 사치를 극도로 부리는 자는 망한다.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뱃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속설 중에 임산부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신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물속에서 임산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화를 내면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배를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면 뱃사람들은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없는지 확인하곤 했고, 만약 임산부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식을 갖춘 선비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한뜻으로 임산부를 탓하며 몰아붙이기 마련이었고, 그러다 보면 배에 탄 임산부는 몰린 끝에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곤 했다. 간혹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배에 탄 여자를 아무나 임신했다고 몰아붙여서 바다에 내던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이건 너무한데. 너무 화가 나는 이야기인데요. 임산부를 옛날에 깨끗하지 못하고 여긴다고 신이 생각한다고 믿었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임신이란 건 굉장히 축복받아야 할 일이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려고 하는 그런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되게 신성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삼신할머니도 있잖아. 이 삼신할머니가 이 용왕한테 한마디를 했어야 했네. 뭔 소리람. 자, 그럼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제일 무섭죠. 1623년 평안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던 박엽은 군대를 잘 관리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호기롭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구름 모양으로 배를 꾸며놓고 기생들과 악사들을 그 배에 태워서 안개 낀 강에 배를 띄운 채 뱃놀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물 위를 떠다니면서 노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히 노는 듯한 흥취를 즐겼다. 박엽은 또한 평양성 성벽 위에 환하게 횃불을 밝혀서 밤에도 성벽이 나처럼 밝게 빛을 뿜도록 장식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했다. 박엽은 한편 새롭게 70강 규모의 극장 같은 것을 지어서 평안도 내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 100여 명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밤새 노래를 듣고 춤을 보며 즐겼으며 여러 가지 음란한 놀이를 하며 놀았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박엽은 한 외국인 주술사에게 사람 1만을 죽여야 살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외국인은 점을 잘 치는 것으로 매우 이름이 높은 자였으므로 박엽은 겁에 질려 떨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살릴 운명으로 가기 위해 부하들과 주민들을 하나둘 처형하기 시작했다. 박엽은 1만 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사형을 시켰는데 애초에 엄한 벌을 내려서 군대를 다스린 사람인 만큼 군인들을 사소한 죄로 사형시켰고 나중에는 자신이 놀고 즐기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때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사형시키기 시작했다. 박엽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다녀서 점차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그래, 이게 옛날 분들은 이렇게 거침이 없으시죠. 아주 극단적이야. 진짜 해 그것을. 마침 조정에서는 김자겸이 정권을 틀어주면서 반대 세력을 처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김자점의 반대파였던 박엽의 혹독한 형벌 집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결국 김자점은 박엽을 사형시키도록 하였다. 박엽은 1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해서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엽에게 죽음을 내린 김자점이 스스로 이름 대신에 쓰던 자가 바로 일만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는 청성잡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척발교의 이야기와 구조가 같다고 소개하고 있다. 박엽에 관한 내용 자체는 반대파가 박엽의 죄상에 대해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와. 마지막에 엄청난 반전이. 그러니까 1만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었어. 그리고 그 1만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아까 김자점 씨. 이분 보통이 아니신데요? 인생이. 진짜 검색하면 나올까? 실존 인물일까? 자, 좀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로는 역시 광평대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세종대왕은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운명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점을 보게 하였다. 점쟁이는 점을 치는 대상이 광평대군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점을 쳤는데 그 결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운명이라고 예언하였다. 세종대왕은 얼토당토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했다. 세종대왕은 임금의 아들이 어찌 굶어 죽겠는가 라고 하면서 역시 점을 치는 것은 미신일 뿐이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광평대군에게 사고팔 수 없이 영원히 유지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내려서 결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 1444년 20세의 광평대군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다. 결국 광평대군은 목에 걸린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 굶어 죽었다. 한편 조선 건국 초에는 복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술을 쓰는데 능했다. 복진이 스스로 점을 쳐보니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게 되었고 또 점을 쳐보니 자신의 목숨은 임금에게 달려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복진은 임금에게 찾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궁궐 속으로 들어가 임금이 있는 곳까지 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복진은 둔갑술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몸을 숨기고 궁궐 속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복진은 열심히 몸을 숨기는 방법을 연습해서 자신이 죽을 날짜가 다 와서야 겨우 몰래 궁궐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복진은 몰래 임금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에게 목숨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진을 보자 깜짝 놀라더니 몸을 숨기고 궁궐을 침범해 깊은 곳까지 들어왔으니 죄가 무겁고 참으로 위험하다 라고 하고는 궁궐 속에 몰래 침범한 죄로 복진을 붙잡아 그날로 사형시켜버렸다. 용제총화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옛날 분들은 너무 거침이 없으셔. 저돌 맹진. 그냥 냅다 달려가 버리시네. 1만 명도 그냥 냅다 죽여버리고 내 목숨이 임금에게 달려있어? 그럼 일단 냅다 이제 임금 앞으로 가. 일단 가.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임금 얼굴을 보는 것도 되게 뭐지? 되게 힘든 일 아니었어요. 감히 막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지 않았나? 막 왕이 막 길거리에 저작거리에 납치게만 해도 막 백성들이 막 고개를 막 넙죽 엎드리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막 일단 간다고? 가면 임금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 생각했을까?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생선가시의 목에 걸린 이야기도 그것도 소름이었어. 근데 세종대왕의 아들이 진짜 그랬다고요. 네, 이건 진짜 기록으로 진짜 있을 법한 일이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1498년 사망한 이륙은 광주에 사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것 2가지를 듣고 기록에 남겨놓았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남해에서 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노인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 남해 해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 낮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이 점차 썩기 시작했는데 썩은 살이 점차로 웅크러들더니 점점 모양이 미끌거리는 이상한 작은 덩어리들로 변해갔다. 곧 이 죽은 사람은 온몸이 수없이 많은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다. 이 수많은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부터 튀어나와 팔딱팔딱 뛰더니 점차 바다를 향해 갔다. 개구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 다리를 몸속에 집어넣고 꽁무니에서 꼬리가 돋아나는 듯 하더니 모두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했다. 잠깐 사이에 이 물고기들은 모두 헤엄쳐서 바다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해변에는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가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청파극담에 실린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옛날 사람들의 무서운 이야기가 정말 기묘하죠. 죽은 사람의 옷에서 개구리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 몸이 부패하게 되면 거기서 뭐 벌레들이라든지 생물들이 알을 까기 시작하잖아요. 뭐 그걸 먹기도 하면서. 그때 원래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개구리나 아니면 뭔가 그런 비슷한 벌레 알이 거기서 부화한 건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뭔가 펄떡펄떡 뛰니까 막 저 개구리 아니야?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바닷가이다 보니 뭔가 망둥어 같은 거 부화해서 그걸 착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것까지는 뭔가 그럴듯 뭐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물고기로 변하고 텅 빈 옷까지만 남았다는 거, 진짜 기묘하네요. 이래서 나는 진짜 이 옛날 이 괴담 이래서 재밌는 것 같아.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1498년에 사망한 이륙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서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며 다녔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덮어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무당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킨다고 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에 버렸다. 그랬더니 곧 병이 나았다.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빨아먹은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몇 달쯤 뒤에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분은 버섯으로 변해서 살고 있었다. 버섯이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서 이 사람은 버섯을 뜯어먹어 보았는데, 그러자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가면을 덮어쓰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 다른 사람 하나가 또 버섯을 조금 떼어 먹어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 한참 후에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 없이 계속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나 벌어진 일이겠지만 가면의 모습과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사람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이상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드는 이야기이다. 청파극담에 실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다행이에요. 물론 괴담은 재밌는 건 진짜 읽었던 거 또 읽어도 재밌고 하지만 신선한 이야기라니 다행이네요. 죽거나 하는 건 아니고 춤만 잠깐 추나 보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서 차라리 다행이기는 하다. 네. 이건 진짜 어떤 독버섯을 먹으면 충분히 이렇게 될 법도 해요. 그쵸? 버섯 잘못 먹으면 진짜 무섭잖아. 환각도 막 실제로 보기도 하고요. 정말 뭔가가 실린 가면이라면 오컬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1528년 성우는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을 받아 먼 경상도 땅으로 온 상황이었다. 항상 중앙의 조정과 한성부를 다스리는 지휘 정도만을 떠돌던 그로서는 피곤한 여정이었다. 성우는 기묘사화에서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는 데 한몫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고, 때문에 성운 때문에 자신의 친지가 죽었다고 그를 원망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렇게 원한을 많이 샀던 성운의 죽음은 정신병 발작으로 인한 죽음 기록 중에 유명한 것이었다. 성운은 어느 날 대낮에 잠깐 낮잠이 들었다가 가위에 눌리게 된다. 성운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는데 가위에 눌린 상태라서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상한 귀신이 가득 보이기 시작했다. 성운은 자신의 좌우에 기괴한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사람들은 눈, 코, 입이 없는 살로 되어 있는 얼굴에 팔다리도 없이 몸뚱이만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머리카락과 이마 부분도 없는 상태였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서 괴로워했는데 도저히 겁이 나서 그 모습들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애써 감으려고 하였다. 성우는 이후로 발광하여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중얼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괴로워하고, 눈을 뜨면 그 모습이 보일까 두려워서 질끈 눈을 감은 채로 계속 부들부들 떨었다. 10여일을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성우는 사망하였다. 김요록 속집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살면 안 돼. 살생을 하면 안 돼. 그쵸? 9번째 이야기. 조선시대의 기생이라는 신분은 노비와 비슷한 수준의 신분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1700년대 중반 홍인하는 전라도의 감사로 부임했다. 이 무렵 홍인하는 해괴한 취미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기생들의 음악을 듣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평을 하는 것이었다. 우선 홍인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음악에 재주가 많은 기생을 찾아다녔다.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으면 홍인하는 그 기생을 데려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홍인하는 기생이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쓰는 형구들을 뜰 한쪽에 늘어놓은 채로 노래하거나 악기를 다루게 했다. 홍인하는 유심히 음악을 듣고 기생의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흥취를 즐겼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 홍인하는 기생을 붙잡아 놓고 음악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지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 하나하나마다 죗값을 매겨서 여러 가지 매를 때리는 도구로 기생을 때린다. 기생은 몸을 다치게 되므로 괴로워하는데 홍인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해서 음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다 이야기하게 되면 기생은 피투성이가 되어 괴로워하게 되고 홍인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생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통쾌하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껄껄거리며 웃고는 시원하다고 여겼다. 이 이야기는 청성잡기에 간략히 소개된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기생이 학대당한 어두운 이야기들 중에는 죽창한화에 기록되어 있는 한 황해감사가 1600년대 초에 저질렀던 이야기가 그 추잡하기가 악명 높다. 이게 똑같이 청성잡기에 수록되어 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이코패스네요. 그쵸? 우리 조상님들도 참 무서운 분들이 많았다니까. 이 죽창 한화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도 궁금한데. 자, 10번째 이야기입니다. 1700년대 초반에 기괴하고 섬뜩한 이야기로 한간에 돌았던 소문 중에는 속칭 연매라고 불리우는 끔찍한 물건에 대한 것이 있다. 이 무렵 한 흉악한 범죄자들이 이상한 대나무통을 하나 메고 다니는 것이 있었다. 사람들은 부유한 집을 찾아가서 그 대나무통을 열어서 한쪽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은 왠가 정신병을 일으켜 발작하는가 하면 귀신이나 마귀에 대한 이야기에 미쳐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 범죄자들이 적당한 술수로 돈을 뜯어내는 것이었다. 대나무통 안에 무엇을 넣어놓는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자들은 우선 남의 집에서 몰래 어린아이를 훔쳐온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어린아이를 가두고 우선은 굶긴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만 먹인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점점 더 온몸이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계속 먹인다. 그러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흉측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한 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 음식을 먹으려고 사력을 당해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들어 오는데 아이의 몸이 매우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통에 들어차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서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차서 죽게 만들다.
그러면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되고 대나무통 뚜껑을 닫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에서 그 모습을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무서운 모양이라고 말한다. 1763년에 사망한 이익은 기록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이의 귀신을 이용해서 협잡을 부릴 수도 있는 술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조정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로 단속을 했으므로 당시에는 거의 소멸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성호 사설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그거 아니야? 진짜 이건 옛날에 진짜로 있었다고 했던 방법. 그 태자귀 만드는 방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여기 계신 분들 아실진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옛날부터의 귀신 중에 태자귀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랑 그냥 똑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막 굶겨놓은 다음에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 아이가 사력을 다해 그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을 때 그 순간 그 아이를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대나무통을 닫으면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속에 갇혀서 그걸로 뭐 여기에도 말했다시피 사람을 저주하는 데 쓰기도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 좀 알아볼까? 동아시아의 상상의 동물이래. 태자귀란 한국의 귀신. 좀 읽어볼까요? 태자귀를 죽은 어린아이나 자의적인 낙태, 유산으로 인해 죽은 태아의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는 근래의 괴담으로 보이고 한국 민속신앙사전에 의하면 옛날 영아 사망률 1등 공신인 병마, 특히 천연두와 영양실조로 죽은 아기 혼령 등을 말한다. 태자귀는 태자귀, 다른 한자에 태자귀, 동자신, 탱자귀로도 부르며 무당에게 실린 것을 태주, 명도라고 부른다. 근래에 와서는 태주도령, 동자, 애기동자, 산신동자, 선동이라는 이름이 선호된다고 한다. 지역에 따른 명칭은 세타니, 한목참조. 그래서 이 세타니 이걸 봐야겠다. 아 맞아, 이게 더 정확하네요. 대한민국의 귀신 중 하나. 세탄이란 말이 지칭하는 대상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려서 죽은 아이의 혼으로 그 중에서도 무당에게 영험을 내리는 귀신을 뜻한다. 주로 천연두 등으로 병사하거나 아사한 아이의 혼령. 사전에는 주로 태주라는 이름으로 기재된다. 세탄이가 원한이 강하거나 경험치를 쌓아 레벨업하면 세운이가 되며 세운이는 훨씬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통제불능이라서 자신을 부린 무당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세운이로 또 항목이 따로 있네요. 이게 아닌데 근데 예전에 이런 귀신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주술 이야기가 이거다. 맞아요. 이것만 딱 읽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다. 그래도 기왕한 거 좀 자세히 읽어봅시다. 일단 제주도 설화에 나오는 세탄이가 있대요. 전국을 떠돌며 소금을 팔던 소금장수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젖먹이 아이는 말라 비틀어져 굶어 죽어 있고 아내는 오간데가 없었다. 소금장수는 아이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소금찜 밑칸에 자리를 마련해 안치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부자는 함께였다. 몇 년 뒤 어느 부잣집에서 소실로 잘 사는 아내를 만난 소금장수는 짐을 풀어 아이의 시신을 보여줬다. 썩지도 않은 아이가 어미에게로 조금씩 기어가자 놀란 아이의 엄마는 그대로 엎어져 급사했다. 이 아기의 미이라를 세탄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건 설화래요. 네. 소금 장수면 뭔가 소금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옮겼다면 그러니까 시신이 안 썩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분명 처음에 말라 비틀어져 굶어 죽었다고 했는데 썩지도 않은 아기가 어미한테 조금씩 기어갔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탄이라 부른다고 한대요. 마지막으로 이런 혼령을 받아 점을 치는 무당을 북부 지역에서는 세탄이, 남부 지역에서는 명도 혹은 명두라고 부르는데 순우리말로 새를 탄 이 또는 새를 받은 이라는 뜻이다. 만화 바람의 나라에 등장한 캐릭터 중 하나인 해압도 이 후자 쪽의 세탄이이다. 그러나 네이버 사전 쪽의 항목에도 나오지만 결국 세탄이는 태주의 토속 이름이면서 지역색이 강한 호칭이다. 이 때문에 이런 아이 귀신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무당을 태주무당이라고 소개한다. 세탄이 혹은 태주무당은 아주 어린애가 실리는 무당이어서 점을 칠 때 아이의 목소리와 표정, 몸짓을 하게 된다. 그리고 휘파람 같은 소리를 통해 영혼과 대화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를 복화술로 보고 있다. 그래서 복화무 또는 공창무라고 정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무당들 사이에 전해지는 귀신의 영험과는 상관없이 세탄이 태주무당은 무당사회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속한다고 한다. 그렇대요. 세탄이는 주로 한반도 이북에서 부르는 명칭이다. 지역에 따른 이름을 구분하면 이렇다. 평안도, 함경도 등의 북한 지역. 남녀 구별 없이 세트니, 세타니, 세티니, 세치니라 부른다. 이 이름은 혼령이 내는 소리가 휘파람과 비슷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위에 나온 새를 탄 이가 세탄이라는 설은 좀 출처가 불확실하대요. 경상도, 전라도, 명두, 명도라 하는데 남녀 구분 없는 이름이지만 여아의 호칭으로 많이 쓰인다고. 경상도에는 공징, 공민, 공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내는 소리가 허공에 떨리듯 들려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경기도랑 충청도, 태주라 불리는데 명도와는 반대로 주로 남하에 한정하는 경향이 짙다. 태자라 불리기도 하는 모양. 근래에는 동자, 동자애기, 산신동자, 도령, 선동이란 이름 등으로 칭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세탄이라는 이름도 알려졌나 보다. 이 어린 귀신은 상당히 영험하여 앞날을 잘 보고 물건도 잘 찾는다. 나아가 조상신급의 능력인 자손번영, 무병장수를 들어주는 힘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도 있다고 알려져 있는 모양. 한국민속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세탄이는 평소 무당이 신당에 모신 꽃병에 꽃에 머물러 있다. 그러다 점을 치면 신당 밖으로 나가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데 알아볼 사람의 집 굴뚝을 타고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은 보일러 배기 구려라. 밥그릇과 숟가락 개수에서부터 조상들 중에 안 좋은 죽음이 있는가에 대한 집안 내력은 물론 앞으로의 기륭 화보까지 알아낸다. 그리고 돌아와 무당에게 빙의해 휘파람 같은 소리로 점폭의 결과를 알려준다. 이처럼 영험하지만 너무 어린 아기라 점을 칠 때 무당에게 빙의한 상태로 장난스러운 행동도 하고 무책임하게 틀린 점괘를 알려주기도 한다고. 무당은 이런 몸주신을 달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 사탕, 새 옷 등을 마련해 치성을 드린다. 잘만 달래면 인간의 부탁을 잘 들어주지만 그렇다고 우습게 보면 후환이 크기에 각별히 모셔진다고 한다. 자,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연매 이야기. 이런 세탄이 혹은 태자귀를 주술로 만들어낸다는 속설도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학자 성호 이익의 성호사설에 연매의 술법으로 나온다. 자, 우리나라에 연매라는 괴이한 짓이 있다. 이는 악인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선 남의 집애를 훔쳐다 가두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 서서히 피골이 상접하게 만든다.
그리고 죽통 안에 좋은 음식을 넣어 아이가 좁은 그 안으로 발버둥치며 들어가게 한다. 이때 칼로 아이를 번개처럼 찔러 죽이고 아이의 정혼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죽통 주둥이를 봉한다. 그렇게 만든 연매의 죽통을 들고 부유한 집들을 찾아다니면 아이의 귀신이 음식 냄새에 이끌려 집안에 침입해 병마를 퍼뜨린다. 병자들에게 대가로 돈과 곡식을 챙기면 귀신으로 하여금 병을 거두게 만든다. 성호사설 제5권 만물문 중 연매고도. 네. 진짜로 있었던 옛날 주술이었나봐요. 진짜 우리 조상님들 대단하다니까. 일본의 견신과 중국의 묘기도 이런 고독의 술법으로 만들어지며 특히 사람의 아이를 잔인하게 죽이는 이 연매는 가장 악독한 범죄로 여겨져 한중일 3국에서 모두 금지한 주술이다. 고독주술에 대해선 앞기 묘기 외에도 위키백과의 무고라는 항목에 나와 있대요. 맞아. 이게 한국만이 아니란 걸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조상님들. 커뮤니티 등을 통해 태자귀로 알려진 이 연매 귀신은 그 연원과 역할 모두 세탄이 태자귀와는 차이가 있다. 저주와 상관없이 혼령이 된 세탄이가 거의 조상신급의 영험을 가졌다면 연매 귀신은 고독으로 만들어진 귀신이 그렇듯 주술사의 의지에 따라 사람을 해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다. 2023년 5월 방영된 구미호견 1938 3화에서 이연의 눈을 멀게 하는 저주를 거는 역할로 표현되었고 4화에서는 이름을 찾는 소원을 이루고 성불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이거 뭐지? 구미호견 1938 2023년 5월에 방영됐다. 조금 볼까요? 뭐지? TVN의 드라마래요. 몰랐어. 이런 드라마가 있는 줄. 자, 당연하지만 엄연히 살인이기에 아이를 납치하여 세탄이를 만들거나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도. 네, 이런 무시무시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귀신 그리고 저주, 술법이에요. 다시 조선시대 괴담 12가지 괴담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음 이야기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11번째 이야기 1590년에서 1592년 초에 이르기까지 당시 서울에서는 등등곡이라는 이상한 춤을 추며 정신없이 노는 놀이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것은 일부러 정신나간 행동을 따라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날뛰고 노는 행동이었는데 주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서 일부러 바보짓을 하고 미치광이처럼 설치는 것이었다. 희죽희죽 웃는 표정으로 짐승 같은 동작으로 아무렇게나 마구 몸을 흔들며 춤을 추는가 하면 밤새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뒹굴고 그러다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면서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네 따위의 말을 서로 소리 지르며 주고받았다. 이 놀이를 할 때는 기괴한 귀신, 괴물, 도깨비의 모습을 만들어서 가면을 쓰고 괴상한 옷을 입고 뛰어다니기도 했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겉모습, 사람이 보통 떠올리기 힘든 모습을 일부러 찾아서 몸에 걸치기도 했다. 이들은 무당의 모습이나 기괴한 행색 따위를 일부러 따라해서 서로서로 미친 모습을 자랑했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신나간 듯한 동작만을 계속해서 밤새 놀았다. 약간 공부만 하던 선비 자제들의 소소한 일탈이었나? 할로윈 파티처럼. 이러한 퇴폐적인 기행은 삽시간에 퍼져서 수백 명, 수천 명이 한데 엉켜서 이런 노름을 하기에 이르렀고
한 번 죽으면 아무 소용없으니 지금 취하고 배부른 것이 제일이다 따위의 말을 하면서 점점 이 놀이에 심각하게 빠져드는 사람들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무작정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놀기만 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거린이 되는 사람들까지 나타날 지경에 이르렀고, 유명한 선비와 명문가의 자제들 중에서도 정효성, 백진민, 유극신, 김두남, 이경전, 정협, 김성립 등이 이 등등곡을 즐긴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오,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시 극심한 당쟁의 상황에서 허망함을 느낀 양반 가문에서 은밀히 어떤 일탈적인 취미가 유행했던 것이 갑자기 크게 퍼진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후기의 여러 서적에서는 이것이 임진왜란 직전의 망조를 상징한다는 식의 해석도 통용되었다. 열려실기술이라는 책에 실린 등등곡이라는 놀이라고 합니다. 진짜 얼마나 나라가 어수선했으면 이런 놀이가 유행을 하고 말이야. 자, 12번째 이야기. 자,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1700년대 후반 진천에는 유성기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 부자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가 문으로 들어오더니 슬금슬금 유성기가 밥을 먹는 곳까지 들어왔다. 여자 거지는 말없이 대뜸 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절반을 마셨다. 그리고 여자 거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또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반찬을 엉망으로 주어서 질겅질겅 씹어먹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부자의 하인이 깜짝 놀라서 여자 거지를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유성기는 눈짓으로 만류했다. 유성기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밥을 절반으로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었다. 유성기는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 유성기를 보더니 밥을 받아서 다 먹었다. 그리고 여자는 꽤 괜찮아 보이는 밥그릇을 들고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종 중 하나가 여자를 가만히 따라가 보았다. 여자가 간 곳을 따라가 보니 마을 앞 숲속으로 여자는 사라졌고 숲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있었다. 가만히 보니 이들은 협박과 사기를 치는 협잡꾼의 무리들인 듯 하였다. 마침 그때는 시비를 걸어서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한 뒤에 관가에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돈을 뜯는 일 따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그죠. 이 시대의 보험 사기. 관가 고발 사기. 역시 그 시절에도 이런 사기는 다 있었어. 그쵸.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여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했다. 인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다. 두목이 씨 웃더니 다시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릇은 왜 가져왔느냐? 여자가 다시 대답했다. 만약 내가 그릇이라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나 혼자 다 해먹고 나서 너를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았겠냐.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가 들어있었다. 네, 이것 또한 청성잡기에 실려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기도 진짜 아기가 아니었어. 역시 우리 이것도 조선시대 진짜 현실공포가 많았네요. 조선시대 현실공포다. 게다가 우리 조상님들 진짜 대단하시죠? 사기치는데 실제 아기 시체까지 사람 시체까지 이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치려고. 요즘에는 이 수준까지는 상상도 못하는데. 네.
아기 시체 메고 다니면서 범사기 치는 건 그렇죠. 이게 준비성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조선시대 12가지 괴담을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기괴한 조선시대 괴담이라는 괴담인데요. 예전에 한 어떤 글쓴이, 이 글을 쓴 글쓴이 분께서 본인의 집에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옛 서적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글로 옮긴 이야기래요. 근데 진짜 기괴하고 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진짜 옛날 이야기라서 그런지 좀 지금 현대에는 쓰이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같은 게 많은데, 그리고 뭐 간단한 한자 정도는 간단한 건 뭐 조금 아니까 뭐 1, 2, 3, 4 눈코 있기 이런 거 최대한 채통 있는 말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려워. 부소라 불리던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니 실로 기이하고 사람의 속은 모르는 것이 많다. 여기 현이 아직 없었을 시절에 부소 도채찰사로 부임하던 시기 유후 시절로 참으로 기묘하며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으니 그 내용이 이렇다. 효행 김철염이 이르기를 처제 하나가 나벌에 졸도하여 숨이 끊어진 채로 지나가던 난객에게 발견되었으니 그 모습이 기괴함이 천간을 가로막았다고 한다. 귀가 있을 곳에 코가 있고 코가 있을 곳에 귀가 있으니 이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비를 꿰어붙인 그 조잡함이 이를 데 없이 허무맹랑하였고 단면은 매끄러이 잘려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전했다. 이를 들은 안전 이참붕이 말하기를 필경 사람의 소행이 아닌 것 같으니 시신을 참해 반구는 동진봉에 고이 묻고 나머지 반구는 동쪽 남에 가져다 묻어라 라고 하였다. 이 입이라는 것은 이제 귀랑 코를 꿰어 붙였다고 하죠. 이것을 들은 김철염이 인간의 도리로서 차마 시신을 참할 수 없어 시신에서 떼어낸 코와 귀는 동진봉에 묻고 시신은 남에 묻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선묘하게도 동진봉에서는 한겨울 까마귀가 울고 남에서는 피우리가 울었다. 그때서야 김철염이 깨우치기를 이는 인간의 시신이 아니로구나 싶어 다시 코와 귀를 붙여 그 시신을 참한 뒤 안전의 명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이틀 뒤 안전이 김철염을 육순으로 불러 이르기를 너가 내 명을 듣지 않았으니 나 또한 처참히 죽겠구나. 김철염을 이와 같이 참해 아래는 동진봉에 묻고 목은 남에 묻도록 하여라 하였다. 김철염이 겁에 질려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안전의 명을 필시 따랐을 따름이오. 동진봉에 까마귀가 온 것은 겨울의 바람이 그것들을 몰고 왔음이오. 피오리의 울음은 야인을 보고 놀란 것이오리다. 라고 하였음에 안전이 원통하여 읍소를 그치지 못하고 이르기를 아래와 같았다. 동진봉에 까마귀가 온 것은 내 반드시 코가 베일 것을 암시하는 것이오. 남의 피우리가 흐느끼는 소리는 내 시신이 들짐승에게 버려질 것을 뜻하는 것이리로다.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를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를 들은 김철염 또한 수긍하고 조용히 목을 내었으니 이때가 청석에서 단사 홍은이 이 일을 맡던 때였다. 후에 안전 또한 역적으로 몰려 홍은의 손에 귀와 코가 잘리고 들짐승에게 버려졌음에 정말 이와 같았으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첫 번째 기담이었습니다. 이 발견된 처제 하나의 시신이란 이 처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족관계의 처제가 아니라 그 여성의 시신이었나 봐요. 어느 한
처자의 시신. 진짜 그 인간의 아닌 것이었던,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의 저주였나? 그래서 기괴하죠. 뭔가 이게 그 뭐야, 무슨 일인 거야 싶은 그런 진짜 기이함이었어.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거창에 김준의 처 최섬순이 경신년 8월에 목을 메어 죽었다. 헌데 그 사인이 참으로 이상하다. 영천에 있는 뻘문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었음에 그 본가로부터의 거리가 반리나 되었다. 시신을 끄집어내니 그 무게가 너무도 가벼웠는데 재보니 그 무게가 육근에 살가죽 아래 내용물이 없었다. 발견자 심원균이 발견한 것도 도성에서 시체 빼던 일을 하던 자였음에 간신히 알아낸 것이라고 하는데, 심원균이 말하기를 이런 시신을 두어 번 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사한 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려지만 이런 시신이 여러 구 존한다는 것이 실로 기이하지 않은가. 세 번째, 민간 속설에 고희라는 것이 있는데 그 머리가 두 개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기생 옥주가 조선 성종 때 보았다고 하며 남흥에서는 머리가 세 개에 눈이 각각 한 개라고도 한다. 고희를 만들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직접 육신을 고희로 만드는 것이요, 하나는 남을 고희로 만들어 조종하는 것이다. 그 세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신을 고희로 만들 때에는 우선 구눈칼로 홀목을 얕게 그어 그 피를 최대한 반우라는 건 그릇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반우에 담아 모은다. 그리하면 곧 피가 흘러넘칠 때쯤 반우에 미리 준비한 묘의 머리를 담아 그 피에 적신다. 그리하면 그것이 묘고이라는 것이 되는데 속히 이르면 채 반나절이 걸리지 않는다. 묘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거 묘목의 묘 글자인 것 같아요. 어떤 묘목. 그 후 만들어둔 묘고를 이틀간 집 깊숙한 곳에 고이 모시면 이틀 되는 날에 그 주인이 죽는다. 그리하면 그것이 고희가 되어 속세를 떠돌아다니지만 그 호는 묘고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것을 찾아 으깨버리면 고희는 없어진다. 다른 방법은 남을 이용하여 여미를 만드는 것이니 이 방법이 실로 잔악하고 무도하여 보통 범인은 따라하지 못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의 목에서 피를 긁어 모아 이틀간 묘염을 만드는 것인데 어린아이의 혼일수록 더욱 좋다고 한다. 궐지에 사는 동후윤이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임에 하루에 수명의 아이를 모아 가둬놓고 이틀간 그 목에서 피를 뽑아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잔악무도한 일인가. 네 번째 이야기. 인조 원년 7월 사열이견에서 알 수 없는 괴이가 나타났는데 파견사 류지어가 지나가던 소자에게 물으니 그것이 흑석이라고 하였다. 이 동리에서는 이미 유명한 것인데 죽은 사동의 원인이 모이면 만들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죽은 어린아이의 원혼이에요. 그 형상도 기이해 몸을 기괴하게 비트며 움직이는데 흑안 젖발, 검은 눈에 붉은 머리칼을 가졌다고 하여 어떤 지역에서는 흑구미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본 자는 닷새간 황열에 시달리다 깨끗이 낫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그 모습이 기이하여 닷새는 더 천고를 겪는다. 이에 걸리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지역민간에 규몽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이 흑석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목매라고 하니 참으로 기이하다. 처음 들어보는 귀신이네요. 자, 다음 이야기.
조선 태조 때 을하단 동쪽 별퇴에서 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 지경에만 들어가면 달이 보이지 않았는데 묘시에 대훈도 황금이라는 사람이 들어보니 양광, 태양빛은 별 지역과 다름이 없었다. 이것이 세종 3년까지 계속되더니 이윽고 달이 다시 떴다. 당금, 당시 을하단은 태조 때 가난함이 극에 달했다 하니 참으로 기기묘묘한 일이다. 이 지경을 황금이 이르기를 교봉산이라 칭하고 4년간 폐산으로 삼아 백성의 모든 출입을 금했으며 교백이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다. 이것들이 자라 작은 수목산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잇고 졸사하였다고 하여 후에 다시 모두 베었으니 이때가 세종 때의 일이다. 이 을하단이라는 곳이 지금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양볕은 드나 달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역이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또 나무를 심어 산을 만들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길을 잃고 죽어가는 그런 터였다는 이야기네요. 뭔가 진짜 터가 안 좋았던 걸까? 다음 이야기. 부구의 남쪽으로 오리하고도 반 되는 곳 깊은 굴에 성산독이라 불리는 곳이 있는데 그 구멍에 준설, 그 깊이가 끝이 없어 빠지면 나올 수 없다. 인조 14년 이곳에 축, 즉 벽, 여기에서는 장판을 세웠으며 그 너비가 길게 세워 7못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근교에서 쑥을 캐던 12살 옥부가 떨어져 죽음에 말미 삼았다. 그런데 인근 동리 사람들이 이르길 밤마다 성산독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난다는데 이것이 실로 선묘하다. 저 멀리 가면 끄끄대며 울던 것이 가까이 오면 깔그락대며 울기 시작하는 것으로 더욱 선묘하기를 이것이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였다. 그중 아이 소리도 있고 오래된 장정의 소리도 있으니 동리 사람들 사이에서 홀리지 말라 이야기가 윤치한다고 하겠다. 영조 원년 3등 군례 백병현이라는 사람이 3등 현령 김눌이라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인간이 된 돌이라는 것은 본리 사지가 잘리고 온몸이 쇠하더라도 군주를 섬기는 것이오라 하였다. 그를 들은 김눌이 몹시 분개하여 이르기를 그렇다면 너 또한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있지 않느뇨. 장만 어젯밤에 윤기라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당장 내 놈의 대하를 뽑아 사지를 자르고 쇠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하니 백병원이 몹시 분통하고 원망하여 그런 말을 한 자의 혀를 당장 뽑고 눈을 뽑아 필시 사지를 잘라야 할 것이오. 그런 자를 죽임이 곧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소? 하여 김눌이 더욱 분개하여 백병원을 부여잡고 이리 외쳤으니 백처 윤기는 내 놈의 처가 아닌가? 윤기가 이르기를 네가 나의 아내를 몹시 탐하여 욕보임에 고심 참담에 내게 일이 일렀던 것이오. 이에 내 사지를 잘라 백수의 먹이로 넘길 것이다 하였다. 이에 백병원의 사지를 잘라 젓갈을 담그고 그 시체를 들짐승에게 넘겼으니 인간의 간악함과 욕심은 끝내 화를 불러오는 것이다. 약간 반전이었네요. 아니 근데 김눌이라는 사람이 어젯밤에 윤기가 내게 이르기를 이래 이랬다 하더라 하는데 백병원의 이 답이 그런 말을 한 자의 혀를 당장 뽑고 눈을 뽑아 자신의 처라는 걸 몰랐던 거야? 못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김눌도 더욱 분개해서 백처 윤기는 내 놈의 처가 아닌가 하잖아요. 약간 답이 없는 조상님이셨네. 본인의 처 이야기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네.
옳은 말 하려다가 되려 상대에게 당했죠. 네. 아, 그리고 이 젓갈을 담그는 형도 이건 진짜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옛날에. 물론 진짜 잔인한 형이지만. 자, 다음. 은구어, 경어, 건 물고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은구어 경어나는 신동천이라는 강은 동시 가문이 예로부터 멱을 감던 곳으로 압록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신이 셀 수 없이 떠있기도 하여 그 기묘한 시신의 수를 조정해서도 다 세지 못하였다. 이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간, 어부를 나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간 송음후가 묘향 사승 비괄이라는 자에게 일렀던 말이 지금 가창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비단 선묘한 것이 아니다. 과류 헌집에서 이르길 시신이 떠내려오매 그것을 들춰보면 전부 얼굴과 그 몸에 돌버섯 같은 것이 잔뜩 피어나 있었다고 하였다. 헌데 이것이 서왕목 불사의 영약이라는 풍문이 돌아 요 근래 들어서는 시신의 얼굴이 없다. 이유하여 인근 백성들이 그것을 떠잡아 얼굴을 쥐어뜯기로 말미삼는데 먹으면 차차 미쳐가더니 사흘이면 정신을 놓고 죽는다. 그럼에도 풍문에 읍천으로 흐르는 기신은 탈이 없다고 하여 뭇사람은 읍천의 평운곡에 짐을 싸서 앉아 시신이 떠내려오기를 기다린다. 비괄이 그것을 먹고 미친 자는 보았지만 비로소 그것을 먹고도 탈이 없음에 기뻐하는 자는 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벽동 군수, 홍우익대, 평운곡에 병정을 두어 출입을 금했으나 금시 지금까지도 압록의 기시들은 빠짐이 없이 얼굴이 사라져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그러니까 시체에 난 버섯을 뜯어 먹으면 그것이 불사의 영약이라는 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 이제 버섯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이 버섯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아까 그 기묘한 가면 이야기에 나왔던 그 가면에서 도단한 버섯을 먹은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버섯이야. 또 그 버섯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조상님들, 이 버섯이 얼마나 무서운데. 하긴 그래. 지금 우리들은 버섯을 진짜 함부로 먹지 않잖아요. 진짜 극히 일부라면서요. 우리가 먹는 버섯들은. 그런 산에 나는 버섯들 절대 손 안 대고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뭐 사실 잘 몰랐기도 하고 또 버섯이 실제로 뭐 약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니까 우리가 현대에 이렇게 안전하게 버섯을 먹기까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자, 이분들 덕분입니다. 네. 그래도 시신에서 난 버섯은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속설에서 세조때 장군 남이를 환멸하였을 때 내가 죽어 저 하늘 화조가 되어 날아오를 것이요 저 멀리 날아올라 김용달을 찢어놓을 것이다 라고도 하였다. 환멸이라는 것은 사형을 당한 듯합니다. 헌데 이것이 참 해괴한 것인지 그 후 김용달이 첨공 이극준이라는 자를 만나 이르기를 나는 반드시 몸이 찢겨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 그날 이극준의 꿈에 김용달이 거뜬 튀어나오더니 그 몸이 큰 불새에 잡아먹혀 온몸이 찢겨졌다. 이극준이 발안을 하며 일어나 땀에 흠뻑 젖어 일어나 김용달에게 전언을 하니 이미 김용달이 그 집에서 멀리 떠난 후였다. 또 그곳에 김용달이 편지를 남기기를 이와 같았다. 그대의 호가 첨, 날카로운 검을 나타낸다는 첨공이니 나는 필경 그대의 손에 몸이 찢겨 죽을 것이요.
하지만 그대를 탓하지 마시게나. 나의 다른 이름 또한 천택, 하늘의 못, 심해. 나미가 날아올라 화조가 되어 천택을 찢을 것을 깨달았소이다. 이를 본 이극준이 감탄함과 동시에 읍소하여 외치길, 용달이여, 나는 필경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쉽게 의인을 버리는가 하고 다짐했음에 그것이 세조 14년의 일이라 하였다. 그리고 때가 지나 이극준이 고안에 떨다 못해 김용달이 있는 박연수라는 자에게 찾아가 이르기를, 내 호의 첨공 중 공은 함께하는 공이요, 내가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방증이 아니겠나. 마음을 놓고 나와 같이 술이나 한잔하도록 합시다 하였다. 이에 김용달이 안심하여 이극준의 집에 이르러 술을 하는데 김다룡이 거하게 취해 이극준에게 말하기를, 어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짐할 수 있겠소. 나 그대가 증거할 때까지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겠소이다. 혹 거하게 취한 이극준이 칼을 들더니 그 칼로 자신의 배를 찔러 보이겠다며, 잘 보시오, 이것이 나의 증거가 아니겠나 하며 칼로 자신의 상복을 크게 찌르고 졸도하였다. 그리고 이극준이 깨어남에 김다룡은 자신의 검에 무참히 난도질당해 형태조차 알 수 없는 주검이 되어 있었던 것이니 그 검의 이름이 기묘하게도 화봉, 봉황이라는 의미라 하였다. 그 후 이극준은 눈물을 한 넉자 유일하고는 하늘은 정녕 의인을 둘이나 버리는 것이로구나 하며 스스로 목을 매달았으니 참으로 기묘한 일이 아닌가. 정말 그 예언대로 되었잖아. 이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어른들도 옛날부터 말했죠. 말이 씨가 된다.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죽는다 소리를 하면 진짜 큰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다음 이야기. 성종 3년 9월 서산에 사는 환촌기생 방자견이 매종 행방불명되었는데 시신을 찾기를 각기 다른 판천에서 발견되었으니 이 시신을 수거해 고이 매장하였다. 시신은 12구로 거열되어 3구는 주변 무명천에서, 7구는 율곡 동쪽 이리반의 북공림이라는 이 각각 강과 숲에서, 2구는 고구로 가는 인로 길에서 발견되었다. 이 중 무명천의 시신은 기묘하다 못해 잔악하여 큰 책보자기에 감싸진 채로 어찌나 구타하였는지 거의 곤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이한 것은 같은 기생방에서 실로 4명이 같은 수법으로 죽었다는 것이요,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하였는데 모두 12구로 거열되어 있었다 하였다. 여기서 거열이라는 것은 이제 시신들이 조각조각 잘려 있었다는 것인 듯해요. 이에 분개한 주민 넷이 야인 박곤세를 잡아 때려 죽였으나 박곤세 이후로도 같은 수법에 시해가 있다 하였다. 동해미에서 파견한 자가 이를 찾으러 갔음에 같은 방식으로 찢어짐이 되었다. 기생 방자견은 평소 호호하다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일까요? 그렇다고 후문이 나 있었다고 하니 이른 실로 기묘한 일이라 한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에도 기생에 관한 그런 기담이 있었는데, 네, 이런 기생에 관한 무섭고 신기한 이야기가 많은 듯 하네요. 더 알고 싶네요. 자, 다음 이야기. 현종 때 오부장 김긍익이라는 자가 그 처소에서 개식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이봉이라는 자가 김긍익의 처소에 거하여 개식하던 김긍익에게 이르기를, 저는 응원 평룡천에서 나고 자란 자이온데 차마 굶주린 몸을 거느릴 수 없어 신뢰를 무릅쓰고 이곳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였으니, 김긍익이 이를 궁휼하고 신묘히 여겨 들고 있던 단사와 표음
변변찮은 음식을 건네자 이봉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하였다. 통탄스럽게도 저는 동신 사망 영후에게 저주를 받은 몸이니 그 인간의 음식을 먹지 못하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귀공의 먹음직스러운 팔 하나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 해괴망측한 망언을 들은 김긍익이 이를 또 호탕히 여겨 이르기를 좋다. 내 팔을 가져가 보거라 라고 하였는데 눈 깜짝할 새에 이봉과 함께 김긍익의 오른팔이 찢어져 날아가매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만 같았다. 이에 김긍익이 놀라 팔을 부여잡고 이봉을 불렀지만 잔악한 희소만이 들림에 사흘 뒤 그 팔부터 썩어서 죽었다 하니 실로 기이할 따름이다.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자, 야인 윤노회라는 사람은 도성 사는 자인데 24 먹은 이후로 12년간 성종 때까지 흙만 먹으며 살아왔다. 내섬씨 최한이라는 사람이 술 대신 갯물을 마시고 냉토를 벗삼아 자연을 윤회하니 이것이 참 인간의 상이 아닌가 하였다. 그런 고로 윤호회가 거하는 관가에 몰래 찾아가 그 실물을 만나 뵈었는데 그 피부와 얼굴이 검붉어 흙과 다름이 없었으니 실로 놀랄 따름이었다. 최한이 매우 놀라며 윤호회에게 말하길 어찌하여 자네는 흙이 되었소? 검붉은 살갗은 적토와 다를 것이 없고 길게 느린 머리칼은 진벌과 다름이 없구려 하였다. 그러자 윤호회가 읍소하여 비통히 말하길 금에 흉년이 들었으니 땅이 쩍쩍 갈라져 먹을 흙조차 없습니다. 소백산 소나무들의 울음이 여기까지 들려오니 나라도 흙이 되어 그것들을 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한 줌 흙이 되어 흘러내렸다. 아, 정녕 윤호회는 신선이로구나 라고 깨달은 최한이 그 한 줌 흙을 거리에 뿌리니 무사람이 나와 그것을 주워 먹었다고 하였다. 정말 뭐지? 뭐야? 싶은 그냥 정말 기이한 이야기네요. 네.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 자, 다음 이야기. 하만에는 기이한 음식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뼈를 토막하여 푹 삶아 그것을 사흘간 익히는 국물 음식이다. 그 이름도 기이하여 설령이라 하였으며 설령의 설은 맑고 고운 죽을 뜻하는 것이요 영은 어린아이를 삶는 모양이라 하였으니 참으로 자낙무도한 악습임에 분명하다. 조리법은 그 지역마다 다른데 병곡에서 설령을 만들기를 두어 살 아이의 넓적다리 뼈를 크게 잘라 고우면 그 물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서은도에 이르러 끝자락 반리에 나아가면 이를 쉽게 볼 수 있으며 거기서는 어린아이의 발바닥 뼈를 섞어 넣기도 하였다. 이를 각종 산나물과 함께 끓이면 설령옹이라는 것이 되는데 더욱 부드러워진다. 다만 지역 백성이 이르기를 아이의 뼈 대신 몇 년 묵은 백구의 뼈를 넣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짜 설령이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백구의 뼈를 대신 집어넣는 곳이 태반이라 하겠다. 이 전에 읽었던 다른 괴담에서도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에 실제 신체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신묘한 음식이 있었는데, 그쵸?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를 가지고 끔찍한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옛날 사람들. 네, 이것도 진짜 뭐지? 싶은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 좋아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기묘한 이야기. 뭐지? 그냥 이렇게만 되고 끝나는 이야기들. 참 좋네요. 어린아이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다. 어찌 보면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쉽게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채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평 도호부의 독산에 기기묘묘한 자가 김영돈에게 나타나 자신의 행적을 스스로 물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으니 귀공께 부디 도움을 청하오. 나는 여기서 서쪽으로 삼리 후산 뒤뜰에 묻혀있던 자인데 그 전에 기억이 없소 하기에 김영돈이 묻기를 거 무슨 연유로 그 산에 묻혀 있으셨소? 우선 들어보기를 서쪽으로 삼리면 그곳에는 마을이 없다네 하니 그 자가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김영돈을 향해 재차 그곳을 확인해 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김영돈이 그 말을 듣고 이르기를 그대 기억을 잃었다기에 내 같이 가보기는 하오리지만 그곳은 이미 버려진 폐성이네. 재차 말하였지만 묵묵부답이기에 이를 이상히 여겨 그 자리에서 출거하였다. 또다시 생각해보니 이 일이 기묘하여 김영돈이 후에 그곳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잔뜩 부패한 시신들이 널려 있었는데 그 시신들의 머릿수만 세어도 사람 28에 짐승 11하였다. 그 놀람 중에 시신 하나를 들춰보니 그 모습이 부패하기는 하였어도 실로 그자의 얼굴과 같았음에 김영돈은 이 사람의 짓이 아님을 그제서야 깨닫고 속히 도망쳤다고 하였다. 영혼에게 홀린 것이죠. 자, 다음 이야기. 근래 홍원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큰 불이 났음에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관에서 시신을 수거해 수레에 담았는데 그 수가 모두 4구로 전부 붙어 있었다. 해괴한 것은 시신이 전부 눌러붙어 흑색으로 거뭇거뭇이 타 있었다는 것이요. 시신 중 2구는 상체와 하체만이 눌러붙어 있었다. 그 시신이 둥글고 모난 것이 몹시 기괴하게 생겨 거리에 두고 이틀간 전시하였으나 곧 옆집 홍판석의 집에 다시 불이 붙어 전부 불타 없어졌다. 이것을 보고 좌원이 이르기를 옛날에 불이 붙으면 엉키고 설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리하면 화를 피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그게 아닌가 한다 하였다. 일전에도 시신 3구가 서로 뒤엉킨 채로 발견되었다 하는데 함흥 민간에서 이르는 사면이가 이것이 아닌가 한다. 근데 발견된 시신이 기괴하게 생겼다고 이를 거리에 이틀간 전시하였다. 이것이 조상들의 수액인가? 사면이가 무엇일까요? 4개의 얼굴을 가진 이게 뭐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사면이? 뭐 안 나올지도 몰라. 뭐 특별히 나오는 것은 없네. 네, 그럼 다음 이야기 읽겠습니다. 실로 기이한 일이 인조 때 있었으니 그것이 인조 원년의 일이다. 16 덕이라는 여인이 다소에 살았는데 매종 행방불명된 지 4년 만에 근교 작은 산인 방음산에서 발견되었음에 그 모습이 수척히 말라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마저 간신히 자신의 이름만은 기억하고 있어 신분을 알아낸 것이므로 가족에게 돌려보내고 며칠 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덕이 생전에 말하기를 방음산 아래 작은 오두막에서 밤만 되면 연기가 피어오르나 산 바깥 어디로 가든지 그 오두막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허나 누군가 거하는 것도 아니요 진수성찬이 있는 것도 아니니 2년을 잣껍질을 먹으며 버텼고 또 2년을 죽청, 대나무 속의 물 혹은 약수를 먹으며 버텼다 하였다. 이에 4년하고도 이틀 되는 날에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산에 낮이 없고 어두컴컴한 새벽만이 존재한다 하였다.
기묘한 것은 덕이 쇠사하고 그 앞이 겸자가 방음산을 쥐잡듯 돌아다녔으나 그런 오두막은 보이지 않았음에 그 자리에 오직 작은 굴만이 메워져 있었으니 실로 기이한 일이다. 살이란 건 참 무섭죠. 청파 이육의 아들 이영이 후집 기록에 주석을 남기기를 이제 16되는 이 사신의 처 성논이만한 기녀가 없다 하였다. 성논이는 속설에 그 음탐함이 극에 달하는 여인이었음에 그 미혹됨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뭇 남자의 수를 차마 다 셀 수 없었다. 그중 백기라는 장정과 간통하여 이사신에게 들켰으나 이사신 또한 성논인의 음탐함에 깊이 빠져 채 성논인을 내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간악한 여자라고 하겠다. 허나 이사신이 매우 분개하여 백기를 수십 대 때리고 저 멀리 내보냈는데 그 이후 성논이가 밥을 들지 않고 물 또한 마시지 않았으며 이사신 또한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었다. 결국 성논이가 먹지 못해 굶어 죽음에 성논이가 홀로 거하던 곳은 필시 폐가가 되어버린 바 세종 때 그 괴가를 허물러 장정 셋을 보냈으나 전부 겁에 질려 돌아왔다. 그 이유를 물으니 장정 하나가 답하기를 곳곳에 몸이 묶여 움직일 수 없는 남자가 셋 있었사온데 깜짝 놀라 그 모습을 살피니 하나는 눈만 있고 하나는 코만 있으며 하나는 귀만 있었수다. 그 모습이 필시 이사신과 다르지 않았음에 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오 하였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 되게 기묘하다. 자, 의성이라는 곳 산다는 거린이 강진에 곽기수를 찾아왔는데 몸에 잔뜩 붉은 지네를 걸치고 왔다. 팔 하나가 없는 거린이 움직일 때마다 지네가 바닥지레에 떨어져 꾸물거렸음에 곽기수가 이르기를 너는 어인일로 나를 찾아왔느뇨. 보아하니 평범한 사람은 아니요. 죽을 죄를 지어 팔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한데 그 몸 가득히 흉흉한 지네가 가득하구나. 그러자 거린이 이르기를 저는 본디 팔이 썩어서 그것을 잘라버린 자이온데 잘린 팔에서 계속하여 지네가 나옴으로써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이에 죽음이 무섭지 않으니 부디 저를 가엾이 여겨 이 못난 몸뚱아리를 찢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하였다. 이를 들은 곽기수가 자신의 무력함에 탄식하며 누명을 씌우매 도원사가 그 거린을 잡아다 죽였다. 허나 거린이 찢겨 그 자리에서 수많은 지네가 되니 필시 거린은 아직도 수마리의 지네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로다. 기묘하다. 아니 신묘하다. 이 책에서 나오는 그 신묘하다 이 말이 맞아. 자, 옛적 아바이 시대에 임병술이라는 자가 살았는데 언제선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 이를 행했다. 방법인즉 방내에 썩고 있는 동물의 시체를 가져다 놓고 사람이 들어가면 그 문을 잠가버리는 것이니 그 문 또한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이 설계되었다 하였다. 그리하면 사람이 며칠 안에 미치는데 결국 먹을 것이 없어 썩은 시체를 뜯어먹게 된다. 임병술이 여기까지 몰래 훔쳐보고 슬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갔지만 그자는 임병술을 바라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시체를 뜯어먹었다. 이에 임병술이 시체를 치우니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그저 썩은 시체만을 탐할 뿐이었다 하였다. 이에 임병술이 극히 깨우치기를 인간 또한 결국 짐승의 본성을 타고났도다. 짐승이 인간이고 인간이 실로 짐승이로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다 한다. 그 이후 임병술은 짐승을 절대 입에 대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인간이 인간을 먹음과 다름을 없기에 이유하였다. 인간이 짐승이고 짐승이 짐승이 아니게 되니
이는 참으로 기기괴괴한 일임이 분명하다. 저는 이 임병술이라는 자가 행한 실험 자체가 기기괴괴한데요. 이걸 행하려고 생각한 이 사람이야말로 기기괴괴합니다. 뭔 이런 실험을 하고 뭘 이런 걸로 깨달음을 얻고 있어. 참 신묘해요. 자, 요 근래 조선에 들어온 짐승 중에 훙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이것이 훙훙하고 울기에 붙여진 이름인데 본토 말로는 흥융성호라 하였다. 이것은 눈이 크고 목이 짧으며 큰 메뚜기 같은 모습에 그 몸 가득 털이 달렸다. 본래 대국에서 사람을 먹기에 들여온 것이라 하는데 정작 그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의 한간이 떠도는 소문인지 실로 존하는 것인지 알도리가 없음에 분명하니 실로 기묘한 소문이라 하겠다. 지금 말하면서 상상했어. 일단 큰 메뚜기 같은 모습에 그 몸 가득 털이 달렸다. 진짜 외국 살았던 거대 메뚜기인가? 흥흥 하고 울었대요. 자, 다음 이야기. 여기에서 북쪽으로 20사리를 걸으면 속된 말로 심채란 곳이 있는데 그 이름에 유래가 있다. 세종 때 심씨 어행이라는 자가 함흥에 살았다. 어행은 옛적부터 빙행이라는 나무에 살던 신선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니 고려 호속이라는 자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하였다. 어행이 세종적에 어떤 풍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다 아래와 같다. 왕의 귀가 뚫리지 않아 백성의 말을 듣지 않으니 실로 귀 막힌 백서의 때와 같구나. 어행이 이것을 듣고 세상이 망할 징조로다 하며 스스로 귓구멍을 뚫어 실을 엮고 나무에 매달렸다. 그 후로 그 나무에서 나물이 자라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름이 심채라 한다. 초록빛이 도는 야채로 근리 주민들이 이것을 캐먹으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노래 부른다. 어행이야 어행이로다. 심씨 죽고 나물 났네. 어행이야 어행이로다. 고로 지금 함흥에서 도는 어행야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귓구멍을 뚫어 실을 엮고 나무에 매달렸다. 신묘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도는 것이 있는데 주쿤이라는 것이다. 검은 대나무로 만든 재갈을 입에 물고 통대나무를 양손에 든 뒤 미친 듯이 춤을 춘다. 그리하다 보면 입에 침이 고여 흐르고 손은 가지에 찔려 피가 흐르는데 상관치 않는다 하였다. 몇몇은 피가 흐름과 동시에 이를 멈추나 혹자는 실로 광인이라도 된 듯이 낄낄 웃어대며 춤을 춘다. 영해에서는 이것을 더욱 심하게 하는데 산성 진산에 모여 수십이 다 함께 춤을 춘다. 여기서는 거무칙칙한 가면을 쓰고 노름을 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세상이 검고도 검다. 자, 여기까지 기괴한 조선시대의 괴담 이야기였습니다. 실제 예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라고 하고요. 이걸 제보한 분이 더 알려주셨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 후로 나타나지 않으신다고 해요. 너무 궁금하다. 이게 어떤 책에서 나온 이야기고 다른 이야기는 또 뭘까? 신묘한 이야기들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이야기, 아까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하는 일탈적인 놀이들. 다들 너무 기묘하게 논다.
이상한 모습으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요. 예, 망조일세, 망조야.